그간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썰무파털 수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38년 동안 장애인 딸을 돌보다 결국 딸을 살해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국에서 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한두 번이 아니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절차는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게 버텨온 한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와 현실에 마주하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장애인 딸을 돌본 엄마가 있었어요. 딸은 난치성 뇌전증에 편마비에 지적장애까지 겹친 중증 장애인이었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은 매일같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고통을 매일 엄마는 눈앞에서 지켜본 거죠. 그런데 딸만 떠났고 엄마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법원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법원도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나온 60대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으셨나요?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딸에게 미안하진 않으세요? 법원에 들어갈 때까지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엄마만의 죄일까요? 엄마는요, 26살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무려 38년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매일 간병일지에 딸의 상태를 기록했죠. 약은 몇 시에 먹었는지, 발작은 몇 번이나 했는지, 대소변은 잘 처리를 했는지. 그렇게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원은 없었어요. 국가도 지자체도 그냥 서류만 내밀었죠. 복지대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서 왜 안 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활동지원 서비스 90시간을 신청을 하면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힘든데 임금은 낮으니까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금방 그만두는 거죠. 결국 서비스는 신청만 해놓고 몇 달 동안 이용도 못하는 거예요. 또 심사 기준도 황당해요. 발달장애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심사할 때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냐라고 묻는데 입기야 입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고집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건 평가에 반영조차 안 돼요. 그리고 신청 과정.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증명 서류만 수십 장이에요. 그거 다 챙겨서 담당자 만나서 또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을 느끼신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복지 서비스 신청하러 센터에 가면 또 안내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대요. 또 서류가 조금만 잘못돼도 이건 안 돼요, 다시 떼오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돌려보내고. 심사 과정에서도요. 아이가 긴장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 행동을 하면 부모가 관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서류만 보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고 끝내는 식이래요. 그럴 때 보호자들은요, 내가 뭐 잘못한 사람인가 하는 느낌까지 받으신대요. 심지어 어떤 보호자는 지원을 받으러 간 건데 오히려 구걸하러 간 기분마저 드신대요. 지원을 받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활동 지원사가 자주 바뀌거든요. 라포 형성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관과 보호자 간의 소통도 거의 없죠. 연속적인 돌봄? 꿈도 못 꿉니다. 결국 보호자는 더 지치고 아이도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인데요. 복지 서비스가 부처별로 완전히 쪼개져 있어요. 돌봄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 취업지원은 노동부, 이렇게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요,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야 돼요. 이건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세요. 그건 교육청 담당입니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결국 보호자가 모든 걸 발로 직접 뛰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돼요. 어디에 뭘 신청해야 할지 보호자들은 갈 길을 잃어요. 국가가 생애 주기별로 이 시기엔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하고 알려주면 진짜 좋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 한 번뿐인 비극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40대 엄마가 발달장애 있는 6살 아들을 품에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버틸 힘도 기댈 곳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모성애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살아갈 길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있었죠.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에서 5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결국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죠. 또 추석이 지나고 바로 전남 영암에서 60대 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는 병간호의 지지대로 지쳤다라는 한 문장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시스템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범죄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과 복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나라들은요, 중증 장애인이 일정 나이를 넘으면 국가가 독립생활자금을 지원해요. 그래서 가족이 온전히 돌봄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되죠. 근데 한국은요? 없어요. 다들 민생 쿠폰 받으셨죠?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신청주의뿐입니다.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신청자가 발로 뛰어야만 겨우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정부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으로 장애인 중 13.5%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10명 중 8명 이상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복지 예산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한국은 0.6%인데 OECD 평균은 2%가 넘어요.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예산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2025년 기준은 다를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13만 명으로 늘었어요. 서비스 단가도 약 16,000원으로 올라서 괜찮네 싶겠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 중 상당수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부가 이런 정책도 내놓았죠.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거주시설 시범 사업, 장애인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이런 거요. 정책은 많아요. 근데 체감은 별로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도 신청해야 되고 과정도 복잡하고 한마디로 손에 닿기 어렵거든요. 예산 상황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약 4.34%, 사회복지 예산 대비 약 5.08% 수준이에요. GDP 대비를 보더라도 여전히 0.6%대라 5년 전이랑 똑같고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아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현실적 도움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 그분들이 겪는 현실 말이죠. 정신건강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장애인 가족 돌봄자의 36.7%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10명 중 3명 이상, 정확히는 35%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숫자만 봐도 가슴이 아프죠. 몸이 버티질 못해요.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을 옆에서 보내야 하니까요. 허리, 어깨, 손목,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대요. 아, 나도 진료받아야 되는데 아이 혼자 두고 어떻게 병원에 가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요, 상황이 더 심각했죠. 학교도 복지관도 다 문 닫고 하루 종일 아이랑 집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엄마는요, 그때가 엄마 인생에서 가장 무너졌던 순간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돌봄은 끝이 없는데 도움은 닿지 않고 결국 가족들만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혜원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 특수 공립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직접 겪으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나 교사 힘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부터는요, 힘이 정말 세져요. 아이들이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일반인보다 힘이 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이젠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물리적인 고통까지 겪습니다. 또 특수학교 교사 배치를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교사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수업 중에 뛰쳐나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수업했던 반 중에 딱 한 분 남자 교사분이 계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반 아이들은 말을 잘 들었어요. 수업 분위기도 차분했고 안전사고도 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교사 배치의 성별 균형 문제와 같은 정작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의 다양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살인을 옹호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께서는 원하는 대로 딸을 보냈으니 그 벌은 받으라고.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다라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진심은 조금 다릅니다. 그간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딸 옆을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괜찮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어머니 힘내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썰무 파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거주시설 시범 사고.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거주시설 시범. 이해도 되지만